2025년 12월 중국 제2어 15 전투기가 일본 F-15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상황이었죠. 일본 방위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중국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같은 달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해경이 일본 어선을 쫓아냈고 일본은 불법 행위라며 공식 항의했어요. 11월에는 일본 총리가 대만 전쟁에 일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선언했고 중국은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경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80년 전 수천만 명이 죽었던 중일 전쟁, 지금 이 순간에도 센카쿠 해역에서 양국 함정이 대치 중이고 전투기들이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에 터지면 한국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일 갈등 150년 역사부터 현재 긴장 상황, 양국 군사력 비교, 전쟁 발발 시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전부 정리해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접했던 중일 갈등의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잡히실 거예요. 중국과 일본은 150년 넘게 싸워왔습니다. 현대 중일 갈등의 시작점은 1894년 청일전쟁이에요. 조선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정면으로 붙었는데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던 청나라가 신은 일본에 완패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일본은 이 전쟁으로 대만을 차지했고 랴오둥 반도까지 손에 넣으려 했어요. 물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은 토해내야 했지만 동아시아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청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일본은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떠올랐어요. 청나라가 졌다고? 일본이 이겼어? 세상이 바뀌는 거야. 이게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터졌어요. 일본이 만주와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걸었는데 이번에도 일본이 이겼습니다. 동양의 작은 섬나라가 유럽 강대국 러시아를 꺾은 거예요. 서양 열강들이 경악했죠. 일본은 이 승리로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고 1910년에는 아예 합병해버렸습니다. 만주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확대됐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앞마당에서 일본이 계속 세력을 키우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1931년에는 만주 사변이 터집니다. 일본 관동군이 남만주 철도 폭파를 자작극으로 꾸미고 이걸 핑계로 만주 전체를 점령해버렸어요. 계획된 침략이었죠. 이듬해에는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는데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앉혀놓고 실제로는 일본이 전부 조종했습니다. 국제연맹이 만주에서 철수하라고 결의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렸어요. 국제 질서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만주가 독립했대. 독립? 일본이 만든 거잖아. 국제사회가 뭐래? 신경 안 써. 일본은 이미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베이징 근처 루거우차오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총격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베이징을 점령했고 8월에는 상하이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어요. 3개월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상하이가 함락됐고 그해 12월에는 당시 중국 수도였던 난징까지 떨어졌습니다. 난징에서 벌어진 일은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 중 하나예요. 난징 대학살입니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뒤 6주 동안 민간인과 포로 수십만 명을 학살했어요. 중국 측 추산으로는 30만 명 이상, 일본 측 추산으로도 최소 수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인 성폭력도 대규모로 자행됐고요. 국제사회가 경악했지만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항복한 포로들을 왜? 민간인까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야.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중일 관계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일본 정치인들이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중국 여론이 폭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일 전쟁은 8년 동안 계속됐어요. 중국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난징에서 오한으로 다시 충칭으로 옮기며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해안 도시들과 주요 철도망은 장악했지만 광대한 중국 내륙까지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중국 공산당은 농촌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일본군을 괴롭혔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제2차 국공합작을 이루며 함께 일본에 맞섰습니다. 물론 둘 사이의 갈등은 계속됐지만요.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고 중일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가 됐어요. 미국이 참전하면서 일본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고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항복했습니다. 8년간의 중일 전쟁이 끝난 거예요. 중국 측 추산으로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일부 추산은 3천만 명까지 잡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전쟁 중 하나였어요.
전쟁이 끝났지만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일본과 중화민국 대만은 1952년에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본토를 장악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수교조차 못했어요. 냉전 구도에서 일본은 미국 편, 중국은 소련 편에 섰거든요. 1972년에야 일본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이때도 전쟁 배상 문제, 역사 인식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 중일 평화 5호 조약이 체결되면서 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어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일본 자본과 기술이 대거 유입됐고 양국 교역도 급증했습니다. 80년대에는 밀월 시대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이면에서는 역사 문제가 계속 곱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논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이 터질 때마다 양국 관계는 경색됐어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됩니다. 2010년 센카쿠 데오이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라는 경제보복으로 맞섰습니다. 2012년에는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졌고 일본계 상점과 공장이 습격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센카쿠는 일본 땅이야. 아니야, 데오이다오는 중국 땅이야. 역사적으로 우리 거야. 시료 지배하는 건 우리야. 이 영토 분쟁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이 미국 편에 확실히 서기 시작한 거죠. 일본은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대만 해협 평화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에요.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중일 갈등은 대만, 센카쿠, 군사적 위협이라는 세 가지 이슈가 동시에 터지면서 역대급으로 악화된 상태예요. 외교, 군사, 경제 전 방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부터 볼게요. 2025년 11월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존립위기 사태라는 건 일본 안보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 자위대가 참전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죠. 일본 총리가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대만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어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내정 간섭이라며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거부했고요.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중국 내 반일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양국은 정면 충돌 수순에 들어갔어요. 대만은 중국 내정 문제다. 대만이 공격받으면 일본도 위험하다. 참견하지 마라. 우리 안보 문제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외교 채널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센카쿠 데오이다오 해역 상황도 심각해요. 중국은 이 지역의 해경선을 사실상 상시 배치하며 상주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공선이 센카쿠 인접 해역에 출현한 날이 355일이에요. 1년이 365일인데 355일이면 거의 매일 나타난 거잖아요. 투입된 선박 수도 1351척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주권 침해이자 기정사실화 시도로 보고 있어요. 여긴 중국 바다다. 여긴 일본이 관리하는 해역이다. 그건 너희 주장이고. 이런 대치가 매일 반복되면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해경이 센카쿠 주변에서 일본 어선을 쫓아냈다고 발표했고 일본은 오히려 중국 선박의 불법 행동을 행위했습니다. 같은 달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이륙한 제25 전투기가 미야코 해협 인근에서 일본 F-15 15기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하는 사건도 터졌어요. 사격 통제 레이더 조준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행위입니다.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거든요. 일본 방위상이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중국에 공식 항의했지만 중국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레이더 조준했다고 미사일 쏠 뻔한 거야? 전쟁 직전 아니야? 상호 위협 인식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이고 언제 실제 충돌로 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중국의 보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카이치 발언 이후 일본 여행 자제 권고, 문화 교류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까지 연달아 터졌어요.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시작된 수산물 금지 조치가 더 강화된 거죠.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언제 보복 조치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일본 여행 가지마, 일본 수산물 먹지마, 문화 교류도 중단이야. 경제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해요. 하지만 대만, 센카쿠, 역사 인식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단기간에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양국 군사력을 비교해 볼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규모와 물량에서 압도적인 중국 vs 기술, 정밀도, 동맹 네트워크가 강한 일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병력은 약 200만 명이에요. 무장경찰까지 포함하면 300만 이상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약 25만 명으로 10분의 1 수준이죠. 군사력 종합평가에서 중국은 세계 3위, 일본은 8위권으로 분류됩니다. 육군 전력부터 보면 중국은 주력전차 96형, 99형 등 3,0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주포, 다연장 로켓도 대량으로 갖추고 있죠. 일본은 90식, 10식 전차가 주력인데 수백 대 규모에 그칩니다. 질은 높지만 양에서 상대가 안 돼요.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지면 일본은 방어와 지연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 전력 비교가 더 흥미로워요.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여러 척, 공 55형 같은 대형 구축함, 잠수함, 상륙함 등에서 일본보다 훨씬 많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전략 핵잠수함도 종국만 보유하고 있어요. 범세계적 작전 능력에서는 급이 다르죠. 반면 일본 해상 자위대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레이더, 전투체계를 갖춘 질 높은 중소규모 정예 해구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해군이 커졌다며. 근데 일본 이지스함 성능 좋잖아. 숫자로 밀릴까? 질로 버틸 수 있을까? 해전에서 누가 유리할지는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전투 양상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군 전력도 살펴볼게요. 중국 공군은 전투기 1,000대 이상, 폭격기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담당하는 로켓군은 고초 음속무기, 대함탄도미사일까지 갖추고 있어요. 소위 항모킬러라고 불리는 무기죠. 자체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정찰위성, 북두위성 항법체계까지 있어서 독자 작전 능력이 큽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 수가 수백 대 수준으로 적어요. 하지만 F-15J, F-2에 더해 E-3호 스텔스기를 대량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같은 지원기 비중이 높고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조종사 숙련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요.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에서는 일본이 앞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핵전력은 비교 자체가 어려워요. 중국은 수백 기 수준의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핵 억지력이 있어요. 반면 일본은 핵무기가 없어요. 대신 미국의 해구산에 의해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일본과 직접 충돌을 고려할 때 미국 개입과 핵 대결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동맹 구조예요.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호주 등과 긴밀한 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 단독 전력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력과 함께 싸워야 해요. 중국은 러시아, 북한 등과 전략적 협력은 하지만 정식 군사 동맹 수준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중국 단독 vs 미국, 일본 동맹국 구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에요. 일본 혼자면 밀리지. 근데 미국이 붙잖아. 그럼 중국이 불리한 거야? 꼭 그렇지도 않아. 전쟁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센카쿠나 대만 해협에서 우발적 충돌이 확대되는 겁니다. 해군 함정끼리 부딪히거나 전투기 간 조우에서 총격이 발생하거나 미사일이 실수로 발사되거나 처음에는 작은 불씨지만 순식간에 대규모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어요. 적 함정 접근 중 경고 사격 개시, 피격당했다, 반격하라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고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해군 함대, 공군기, 미사일 전력 중심의 단기 고강도 전투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양국은 자국 근해와 분쟁 해역의 전력을 급파하고 레이더와 전자전으로 상대방 전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겠죠.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장거리 미사일이 총동원되면서 단기간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개입은 불가피해요. 일본은 미일 동맹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고 미 해군과 공군이 직접 작전에 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편에 러시아나 북한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가세할 경우 분쟁은 단순한 중일 갈등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세계대전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참전한다. 러시아가 움직인다. 북한은 어느 편이야? 유럽도 개입하나?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역사적으로 작은 충돌이 세계대전으로 번진 사례가 있기에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일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는 자동으로 준전쟁 지역이 됩니다. 직접 교전 당사자가 아니어도 전쟁 환경에 편입될 수밖에 없어요. 양측 전투기와 함정, 미사일 궤적이 한국 상공과 주변 해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한미군 기지가 작전에 동원되면 한국 영토 자체가 전쟁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교전국이 아닌데? 근데 미군 기지가 여기 있잖아. 중국이 가만히 둘까? 이게 현실적인 걱정이고 한국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미일 동맹과 중국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주한미군 기지와 한반도 주변 해역, 공역이 자연스럽게 작전 공간에 포함되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경계태세가 격상되고 감시와 정찰이 강화되고 한미 연합훈련이 확대됩니다. 군사적 긴장이 급상승하는 거죠. 중국, 러시아 전략 폭격기와 일본, 미국 전력이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자주 마주치고 있어요. 오판이나 오발 충돌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 틈을 타 도발 수위를 높이거나 미사일 시험을 확대하면 한반도 자체가 별도의 위기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북한이 움직인다. 한반도도 위험해진다. 전선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교적 딜레마예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일 전쟁은 사실상 미중 대리전 성격을 띈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은 양쪽에서 편 선택 압력을 받게 됩니다. 미국, 일본 쪽에 밀착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균형을 잡으려 하면 동맹 신뢰가 흔들려요. 미국은 함께 싸우자고 하고 중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우린 어떻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용이 큰 딜레마 상황이에요. 일본의 군사력 강화도 한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GDP 2% 목표를 선언했어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확장하는 거죠. 중일 갈등이 심해질수록 일본의 군비 강화는 더 가속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를 낳아요. 일본이 군사력을 키운다. 중국 견제에는 좋은데 우리한테도 양날의 칼이네. 역사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일본 군사력 확대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 미사일 기지를 적기지 공격 대상으로 상정할 경우 작전 반경 안에 한반도와 한국 영토, 영공이 들어가요. 오발, 오판, 정보 공유 문제 등 새로운 안보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일본 군사행동 확대는 국내 정치와 여론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충격도 엄청납니다. 중국과 일본은 세계 2위, 3위 경제 대국이에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이죠. 양국이 전면전에 들어가면 세계 경기 자체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전자부품, 해운, 원자재 물류가 동북아 허브를 통해요. 해상교통이 봉쇄되면 수출입과 물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대중 대일 수출입 비중이 높고 양국 기업과 가치 사슬로 얽혀 있습니다. 생산 차질, 원자재와 부품 공급 중단, 환율 급등, 증시 폭락이 동시에 터질 거예요. 관광, 유학생, 비즈니스 왕래가 끊기면 서비스 분야 수입과 일자리에도 즉각적인 타격이 옵니다. 수출이 막힌다. 부품이 안 온다. 환율이 폭등한다. 증시가 폭락한다. 경제 전방위에서 충격파가 밀려오면서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적 피해도 생각해야 해요. 현대전에서 대도시 폭격, 항만, 공항, 발전소, 통신망 공격이 동시에 이뤄지면 민간인 피해와 난민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중일 전쟁 때 수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던 역사가 있어요. 현대 무기는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죠. 폭격이 시작됐다. 대피하라. 어디로? 상상하기 싫은 장면이지만 현대전의 파괴력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0은 아니고 대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사회는 제재, 중재, 휴전 협상을 시도하겠죠. 하지만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크게 재편될 수 있어요. 패전국의 정치체제 변화, 군사동맹 재편, 군비 경쟁 가속 등으로 전후 질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50년 전 청일전쟁부터 시작된 중일 갈등은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역사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카쿠 영토 분쟁, 대만 문제, 군사적 위협이 겹치면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레이더 조준 같은 군사적 도발이 현실화되고 외교 채널은 막혔으며 경제 보복이 오가고 있어요. 양국 군사력을 보면 중국이 물량에서 압도적이지만 일본은 기술과 미일 동맹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터지면 미중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이게 돼요. 군사적 긴장, 외교적 딜레마, 경제적 충격까지 한국이 감당해야 할 몫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끝이야. 안 터지면 다행이고 근데 대비는 해야지. 80년 전 중일 전쟁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